오늘 두 가지, 원래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준비했던 한국전쟁의 집단적 비극적 소설화였었는데, 한 주 지난주에 못하면서 한번 좀 더 읽었더니,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전쟁과의 지금 혹은 욕망의 서사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남녀 간의 불륜이든지 사랑이든지 이런 것이 싹틀 수밖에 없는 또 새로운 관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한국전쟁 집단적 비극적 소설화했다는 거하고, 이게 사실 절판됐죠. 굉장히 그 문단에서도 이게 절판된 안타까움이,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지혜 씨가 이렇게 편집을 해줬는데 오른쪽 밑에가 이렇게 나왔었다가 왼쪽에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1970년대 60년 말 70년대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반공이죠. 반공.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던 시절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현대 감각으로 1990년도에 나왔는데, 그래서 문학과 지성사 왼쪽에 6권은 그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어떤 용어든지 또 이렇게 과감히 표현을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좀 개정판이라고 그러죠. 개정판에서 나왔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쩌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없으면 번책방 같은 데 구하실 분들 인터넷 사이트 꼭 한번 구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요게 거의 한국 소설, 한국 전쟁 소설을 다룬 거의 유일한 소설이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한국 전쟁의 집단적 비극적 소설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짧게 하고, 좀 전쟁과 예전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소설이 변하지 않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은 특정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소설이잖아요. 이러한 일정한 인물들에게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났다. 이것이 소설에 찾아볼 수 있는 소설의 기본 틀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소설가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 근거로 두고 있지만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예컨대 이광수의 무정에서 조정래 태백산맥, 또 몇 주 전에 여기서 강의했던 김홍경 소설가의 금강에 이르는 그 소설의 역사는 그런 이야기의 변주, 역사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설가들은 어떻게 철저한 이야기꾼이죠. 이야기꾼의 다름 많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의 의도 따라 인물과 무대를 설정하죠. 또 거기서 적절한 성격과 사건과 분위기를 돋우어서 독자의 공감을 얻고자 애를 쓰죠. 그 이야기는 어떤 소설가와 독자가 놓여있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소설의 이야기가 어떤 소설가와 독자가 공유하는 경험과 어떤 세상의 지평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대가 변하면 이야기도 달라지죠. 그래서 예컨대 지난번에 제가 김유담 소설에 대해서 김유담에서 기억을 하고 김유담 소설을 기억하라는 이유지만 현대 그런 30대가 느끼는 그런 철저한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게 말해야죠. 말하자면 어쩌면 그 소설이 그렇게 소설가 쓰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독자들 그리고 세상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게 변하는 겁니다. 이광수 친일파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이광수는 그 이야기 틀에서 철저하게 계몽주의 옷을 입고자 했어요. 이광수 1930년대는 그리고 이기영은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간 이기영은 사회 변혁의 열망을 담고자 했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할 박태원은 그 열망이 사라진 뒤에 고뇌하는 인간의 어떤 그 섬세한 내면의 움직임을 따라가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작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봉준호가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어떤 그런 좀 어떤 모던주의 강한 그 영상을 닮고 있는 피는 못 속인다는 얘기가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서 소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 또 생존의 조건과 삶의 근거를 진실하게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삶의 의미로 환기시킬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 이야기, 삶의 총체성을 비춰볼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어떤 하나의 거울 같은 이야기가 우리한테 선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어떤 한 시대에 주어진 어떤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떤 그런 점에서 역사를 닮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죠. 어떤 나름대로 소설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움직여서 인간의 삶을 그 뿌리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인간의 삶의 진폭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무한히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뭐 계속 말했던 뭐 민족문학의 특수성, 민족문학의 대가는 오늘 박원순 시장의 공동위원장인데 백낙정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28살 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나라 문단을 일으켰던 그 주류가 민족문학이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정말 훌륭하시지만 속된 말로 엄청나게 우려먹었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족문학이 서서히 퇴보하고 있지만 그 백낙청, 연몽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민족문학이 지금도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만 그런 민족문학의 특수성이 세계문학의 보편성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불곡진 어떤 현대사죠. 분단과 전쟁으로 그 범위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전쟁이 결의의 삶과 심성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학사에 걸출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몇 번 강의했던 최인훈의 광장이 그랬고 박완세의 나무,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원일의 겨울골짜기, 황석의 손님 등은 6.25를 약간 한국전쟁을 살짝 이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전쟁 체험 세대가 뒷전을 물러났죠. 기억조차도 아스라해지면서 요즘은 전쟁을 다룬 소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작으로 해봤자 기껏 그 인민구 출신의 그 수기를 바탕으로 안재성 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가 좀 떠오를 뿐입니다. 전쟁을 간접적이나 부차적으로 다룬 그 작품들의 김훈의 공터에서 그리고 임철우의 연대기 괴물, 최수철의 포로들의 꿈, 조선이의 새 여자 정도가 해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느덧 한국 문학에서 전쟁 이야기는 그야말로 희소성이 된 희소설이라고 희소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등단해서 많은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홍성원 1937년생이신데 그 소설은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이해했던 작가입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남과 북은 그야말로 뛰어난 이야기 있고 있는 홍성원 선생님의 어떤 역량이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죠. 30여 명의 그 주인공은 따로 없는 30여 명의 그 주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원고지 9,600장에 달하는 분량의 대하소설이라는 것들이 저기합니다. 홍성원이 남과 북을 읽는 독자들에게 먼저 압도하는 것은 이게 세대지라는 게 있었어요. 1970년 세대지에 70년 9월부터 1975년 10월호까지 5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2회를 연재한 이건 어떤 우리 문학의 기록 같은 거라고 합니다. 매달 연재를 하다 보면 뭐 저희도 강의하다 보면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씩 빠질 때도 있지만 62회 동안 한 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0회나 연재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마 문학적 평가를 하면서 그 획득이라고 그러죠. 우리 문학 용어로 획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문학 평가를 획득하면서 이렇게 초장편의 한국 소설을 그야말로 뭐 벽초 벽초의 임격정과 박경리의 토지 그리고 장길산 정도가 전부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작품의 길이나 그리고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어쩌면 그 지구력 정말 열심히 써내가는 그런 존경심은 어쩌면 그 이상 홍성원 선생님만큼 그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작품량이 조금 더 지루함을 허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독자의 관심과 긴장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 방대성을 그저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힘으로 과연 독자에게 1만 장이 아까 원고를 읽도록 위협을 하는가. 이 책에 나왔을 때 저는 모르지만 듣자 하면 이 한 달 세대지 판매 부수가 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 한 달 때 써내려가는 그 작품에서 좀 이따 말하겠지만 어떤 그런 전쟁이 느끼하는 인간의 어떤 참혹함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꾸 이제 성적인 얘기가 나중에 애욕이죠. 애욕이 나오는데 과연 전쟁의 총탄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체는 널브러지는데 그 생각이 날까 할 정도지만 그것을 굉장히 잘 독자들로 하여금 설득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토록 이렇게 원고를 만장이라는 원고를 열심히 읽도록 위협하는지 참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남과 북에 현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기성세대라면 6.25를 체험한 세대라면 이 소설의 실증적이고 사실들, 그래도 숱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그랬지, 경험을 했지라는 그런 것들도 던지겠죠. 하지만 문학작품이 대부분 있을 수 없는 어떤 친숙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기동세대들한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제 전후 세대들한테는 에피소드처럼 굉장히 문단을 담백하고 쉽게 쓰면서 어떤 에피소드처럼 글을 제공하면서 그 무거운 주제를 잘 독자들로 하여금 설득하고 박진감 있고 어떤 치열하게 터치를 했었던 그런 묘사하는 것은 작가는 홍성원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성원은 평론가들이 얘기할 때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스토리텔러로서 탁월성은, 그리고 해밍웨이 문체를 좀 연상시킬 정도로 스피드하면서 드라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홍성원의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지금 우연찮게 저한테 6권이 들어왔는데, 제가 굉장히 예전에 좀 이 책 처음에 구워서 읽겠다가 나중에 잊어버렸는데, 제가 옛날에 힘들어가지고 전주에서 이제 북카페 할 때, 부산에 훈민정음이라는 헌책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책을 구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책은 좀 먼저 출판사를 저는 봅니다. 출판사를 창비, 문학과 지성사, 민음사, 문학동네, 박고제, 이쪽 보다가, 나중에 이제 작가를 보고 이쪽 이렇게 가는데, 이 책이 홍성원 선생님의 이 책을 아는데, 문학과 지성사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90년 이후에 새로 나온 책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학사상사에서 나온, 사실 이 책이 불과 1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헌책방 사장님이 잘못 입력을 한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걸 따라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 책은 훨씬 문학과 지성사 책보다도 가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우연치 않게 그런 좀 저한테는 에피소드가 있는 책인데, 이 1권 141쪽에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비는 폭음과 성강 속에서도 시름시름 꾸준히 내리고 있다. 호주위로, 전쟁의 터 호죠. 위장된 떡갈나무 잎들이 계속 내리는 비를 맞아 후들후들 떨곤 했다. 문득 컴컴한 노익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름 박노익입니다. 시야가 괴괴한 달밤처럼 환하게 밝아온다. 호박색 신화탄과 연갈색 조명탄이 컴컴한 골짜기로 소리 없이 둥실 떠오른다. 노익은 그제서 자기 발밑에 무슨 일이 일어가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거대하고 육중한 검은 물체들이 입으로 불을 토하며 우릉우릉 숲속을 질주하고 있다. 그것들은 잡목과 고목들을 까뭉개며 등 뒤로 진흙과 뿌리로 공더지듯 휙휙 내던진다. 휜 꼬리를 뒤로 가늘하게 들이온 채 수십 개의 신호탄들이 검은 하늘에 무수한 곡선들을 그리고 있다. 크고 작은 종류의 각종 포탄들이 이동 중인 메뚜기처럼 무수하게 남쪽으로 치달린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어서 노익은 이런 일들이 막연히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고 예고 없이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노익에게 약 10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장면들처럼 굉장히 문체가 스피드하면서 낭만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스토리스 에피소드처럼 뚝 풀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마치 제가 예전에 그 지지난을 강의했었던 것처럼 메밀꽃 빗물에 그런 그 메밀밭 걸어가는 그 동이하고 이게 허생원의 그런 그 세 마리 사람 그 나귀와 걷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포탄이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지 홍성원 선생님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성원 선생님은 책을 너무 많이 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남가국보다도 먼동이라는 책을 훨씬 기억을 많이 합니다. 먼동이라는 책이 이렇게 하인이 쭉 6권짜리 장대한 책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홍성원 선생님은 주로 살았던 곳이 병촌이었어요. 병촌이 뭐냐면 강원도 화천처럼 이제 군인들이 사는 동네 이런 데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데에서 사실 이분이 그 디데이 병촌이라는 그런 군대 마을, 군대가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군대 문화가 다른 전쟁 소설로 엮여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디데이 병촌에게 후기, 첫 번째 나온 책이었는데 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대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생선 뼈다귀를 먹고 있는 강아지에게 바흐 음악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나는 입심 좋은 친구가 군대를 몬도간이라고 부른 것을 기억한다. 내가 어렴풋이나마 이 몬도간에, 이건 군대죠. 군대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사방이 겹겹이 산으로 막힌 하늘이 5원짜리 주화보다 작은 강호도 중부전선의 어느 병촌에서였다. 나는 이 병촌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실력이 얼마나 초라하고 치사한 것인가를 처음 알았다. 다행히 내가 머물렀던 이 병촌에는 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꽤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꽤 많은 이야기가 훗날 나의 소설이 되어 나를 즐겁게 해준 것이다. 어떤 내 생활과 내 삶,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쟁 소설, 그것도 6.25와 같은 어느 정도 알려진 대규모 전쟁을 소설을 쓰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한 황순원의 나팔, 나비기타를 다려도 이런 많은 책들은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전쟁을 정확히 정통한 인간의 심리적으로 정확히 다른 책은 거의 우리나라 이 책이 유일무이하다시피 합니다. 나머지는 전쟁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전조, 전쟁 후에 일어나는 말지산이라든지 그런 가족의 애통, 이산가족의 삶, 이런 것들이 천착을 했다라면 이 책은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작가 나름의 일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 전쟁의 상황과 의미를 구현시켜준 여러 인물의 창조와 그들이 어울려 겪는 여러 선택과 배열을 요구하게 됩니다. 군대 시설로부터 전쟁 소설로 이행은 작가로서는 해볼 만한 도전이었었지만 여기서 작가가 감당해야 할 일은 적지 않았다. 홍성은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을 민족 집단의 비극적 순환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남과 북 이 책의 후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25 한국 전쟁에는 그때는 6.25였죠. 그들은 이 작가 쓴 그대로 표현합니다. 6.25에는 영웅이 없다. 영웅은 고사하고 승자도 찾아볼 수 없다. 영웅과 승자는 찾아볼 수 없다. 패자만이 분명히 있었다. 이 전쟁의 패자는 가장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한국인이었다. 영웅과 승자가 없기 때문에 내게는 34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주인공이 필요했다. 나는 이 소설의 대부분 그들 34명으로 대표되는 패자에게 바치고 있다. 아까 오시기 전에 영 선생님이 했던 얘기, 이 책 작가 읽고 있다 하시면서 패자만이 존재하는 이런 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쭉 지금 이 소설의 공간은 서울, 두 가지가 동시에 서울이라는 공간과 38선 부근 전방 경기도의 피군의 버드네 마을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서울에는 이게 사학자 설규환 박사 일가가 어떤 공산주의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그 월남한 그 지주의 아들 한상혁, 도서관 사선대, 또 신동열 외과의사, 그의 형수이자인 민관우 이런 사람이 주로 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인물들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좀 줄여가겠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발발은 이 모든 그 34명의 주인공들에게 공포와 전율이었고 혼란과 순환이었겠죠. 궁핍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 건 당연했겠죠. 대가 없는 희생과 처절한 사륙이 뒤따른 것은 당연하겠죠. 이 모든 이야기는 서울 함락과 피난생활, 서울 수복과 북진, 그 뒤에 후퇴와 진격이라는 한국전의 일반적인 전개 양상을 크게 의지하면서도 어떤 주인공들이 실제 직면하는 어려움, 역경, 인간사의 고통들을 그 비극적인 삶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인물 구성들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필요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귀결은 등장인물 대다수가 죽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끝나는 걸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작가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자의 슬픔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작가는 전쟁의 비참함을 인물들이 직면하는 생생한 상황을 통해서 묘사하면서 거기에서 그 전쟁의 객관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뒷붙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전에 취재해온 그런 신문사 특파원 한국인 인사 로이킨, 교회 동료 에드워드 킬모와 어떤 그 첩보장교를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인공인 설경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자들은 이 전쟁의 동향과 전쟁의 객관적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어떤 충실히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론가 김병희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해서 문학과 지상사에서 나중에 개정판이 나왔을 때 해설 제목이 뭐였냐면 6.25
그 컴플렉스의 극복이라는 어떤 부제를 달아서 해설을 이 책을 하셨었어요. 거기서 뭐 지적한 바와 같이 주인공은 대부분 지식인들입니다. 청년층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전쟁의 폭력성을 거부하는 휴머니스트들이라 전쟁을 무모한 이데올로기의 그 어떤 대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전쟁은 연루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전쟁에 대한 인식은 어쩌면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설경민의 그 부친 사학자 설규현의 인식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설규현은 전쟁이라는 것은 주의나 조국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신의 이름으로도 절대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죄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책의 그 2권의 169에서 170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은 원래 긴 역사를 통해 생각이 달랐던 이유로 싸워본 적이 없는 민족이다. 그런데 양쪽에서 현재 떠드는 생각은 한국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 잠시 꾸어온 생각들이다라고 굉장히 사실 1970년대 완곡하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작가의 어떤 역량이고 지금이라 되니까 엄청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영애 선생님이 쓴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전율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나중에 이영애 선생님이 코너에 한번 따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거기서도 자유인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영애 선생님 쓴 자유인 제가 대학교 때 읽고 상처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군사 GDP 대비 GDP 대에서 우리는 12%인데 북한은 50%다. 우리는 저 나쁜 전쟁에 돈을 다 쓰네. 정말 우리 죽이려고 나쁜 인간들이네. 그랬지만 이영애 선생님이 자유인에 나왔던 책 아주 단순하지만 그때 GDP는 우리나라가 8배가 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20%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전쟁에 무기에 사는 돈은 우리나라가 훨씬 북한보다 더 쓰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숫자 노름을 가지고 그런 충격적인 대학교 이런 데 읽었을 때 이게 뭔가라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도 우리는 어떤 그런 이념의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확히 못 보던 적이 있었죠. 어쩌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과장님 하셨지만 6.25 전쟁이 6.25는 6.25가 아니죠. 이건 한국 전쟁인데 뒤에서 또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작가 입장에서 서양에서 잠시 꾸어온 생각들이다. 이 명제는 사학자로서 그에게 민족주의 사관의 중심 내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기보다는 적치하 서울에서 갖는 온갖 순환을 감수하는데 그는 끝끝내 피랍되어 암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설경민이 외국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5권 거의 끝나간 243, 44쪽에 지금의 한국의 옛 로마의 원형 투기장 같은 한국은 옛 로마의 원형 투기장 같은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한국인은 방패와 창을 들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관객을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시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다치는 사람은 경기를 하는 한국 사람뿐입니다. 말하자면 아테네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은 승자건 패자건 어차피 자기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라고 작가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한 꾸원주의, 그런 꾸원 주장이 유발시킨 무모한 남의 전쟁, 한국전은 이처럼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생각은 이 소설의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민족 집단이 경험한 비극이라면 그 비극 나름대로 씨앗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갈등의 요인이 잠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쩌면 그 갈등의 어쩌면 산물인 것이죠. 더구나 전쟁이란 갈등은 세력의 어떤 무기력 충돌 현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작가는 이 같은 국내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적 비극의 원인은 소설의 바깥에 숨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작품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동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민국 보위국 장교 신학열 간의 그 갈등이 이제 나중에 이제 민족 해방론을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뒤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설정이 어쩌면 전쟁이 단순한 이데올로기 전쟁 이상의 것임을 이 책에서는 계속 내보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갈등을 더 이상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작가가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극의 원인이 불분명할 때 그 비극의 우리 그랬잖아요. 비극의 원인이 불분명할 때 그 비극의 비극성은 더욱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족과 헤어져 헐벗은 불안과 공포와 싸우며 생존의 노력을 끈질게 벌이는 연약한 여인들의 순환은 남자 그 이상인 것이죠. 이들의 꿈은 행복한, 예전에 1950년대는 그랬겠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행복한 결혼이 꿈이었죠. 그것은 전쟁 앞에서 그야말로 폭풍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민관욱과 신동열 입대와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고 설소영이라는 여자도 한상혁과의 사랑도 비슷한 운명에 사로잡힙니다. 어쩌면 인민군 간호원 최선화와 설경민의 짧은 사랑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녀가 양궁주가 되고 그렇게 단 한 번의 사랑으로 낳은 씨앗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파티에 이르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집안의 몰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종 관계였던 전쟁 전에 일종의 양반과 이렇게 주인과 종이었던 박하닉과 그런 애정이 그게 전혀 애정이 없는 결혼을 했던 그 여인의 얘기도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권 39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우린 이 전쟁을 이기는 것으로 소화해야 해요. 도망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우리니까요. 라고 여자 독백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그 책에서 나오는 효진과 경민의 이 대화 속에서 사라진 사랑의 안타까움이 놓여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신들의 운명을 수락하는 주인공들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작가는 그 비극을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전쟁을 견디는 유일한 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작가가 얘기하는 건 사랑은 의지의 의미를 흡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그것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동기라든가 목표라든가 수단이라든가부터 하나를 선택하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보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동이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 고유의 자연 욕구와 충동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지는 일정한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이 남과 북의 이 책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사랑을 포함한 의지는 무엇보다 완강한 생존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는 소설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 집단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쩌면 삶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의 책은 전쟁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의 순환 사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 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전쟁 소설일 수 있는 근거가 다름 아닌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의지를 실험하고 있는 군인들의 생활상 속에서 그 의지를 익힐 수 있습니다. 영웅이 없는 전쟁, 이 전쟁의 소설의 영웅이 없는 이 전쟁의 소설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특히 이제 여기에 모이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쩌면은 여기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홍성원이 남과 북에서 지금 집필 동기가 어쩌면 폭력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장비가 나오죠. 수호지의 무송이 있고 구약의 삼손.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흠모해오는 유년 시절의 영웅이 그 사람들이 내 영웅이었다라고 작품회에 쓰고 있습니다. 지혜를 제외하고 인간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의지 하나뿐이다. 본능을 지배하는 의지의 힘을 찾아내서 나는 비로소 인간에게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작가는 이 책에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의지에 매료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으로써 의지는 특히 그것이 맹목성을 띌 때는 얼마나 무엇인가를 이 소설은 또다시 역설적으로 이 소설에서 그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쟁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집단에 있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안, 그 어려운 세계에. 이처럼 의지는 이중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작가에게 있어 이 의지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태도 문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여인을 포함한 모든 주인공들은 의지의 인물로 되는데 이 의지의 집단적 비극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생존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전쟁은 그렇잖아요. 의지의 거대한 시험장이 되었고 사랑도 의지도 일종의 그렇게 간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가는 살아남은 설경민이 최선화사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 진철을 데려오고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지나간 전쟁의 비극을 되새기며 그 비극을 수용하는 곳으로서 이 소설을 나중에 마무리되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렇듯 의지적 인물들은 이 작가 홍성훈이 자신이 살아온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정기적 사안과도 적지 않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서 여러 곳으로 한 7번 정도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요 책을 낼 때는 수원에 있을 때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그의 생존 과정이 인내와 의지가 적잖이, 사실 그렇잖아요. 7, 8번 이상 한다는 게 그 의지를 이렇게 적당히 요구했음을 암시합니다. 김원 평론가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한 보면 뚝심 세고 온몸에 필요 없는 살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다부진 몸매에다가 팔림 또한 김현 선생님 주위에서는 그와 맞설 사람이 엄청 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그런 의지가 그를 소설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대단한 집필력과 어떤 그런 힘을 가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가 스스로의 어떤 그 강인함과 의지가 어떤 남다른 집착으로서 이와 무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좀 됩니다. 어쩌면 이 반성 없는 맹목적 의지가 이야기하는 폭력적 그런 전율성을 드러내는데 이 책은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의 인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에게 풍부한 내면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인간 이성이라는 눈을 달아주려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드라마의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좀 미흡하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어쩌면 홍성원이 이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이념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애로에 대해서 전쟁 문학이라는 한국 전쟁이라는 주제로 자담해서 여러 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의미 없을 것 같은, 어쩌면 지금 세대는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마지막 어떤 그런 숫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없음, 무슨 뭐 한국전쟁 뭐 70주년인데 뭐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구시닥닥하게 얘기를 하나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도 그러고서 다루는 것도 굉장히 많은 우리들에게 진정성 내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기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삶의 진정성이 아닌 우선순위가 어쩌면 문학 밖에서 우리의 삶이 맴돌고 있다라고 좀 반성하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문학평론가들이 이 책을 최고의 전쟁 소설로 꼽았었어요. 어떤 제가 이제 언젠가 책을 읽었더니 문학지에 한국 전쟁 최고의 한국 전쟁 소설을 선택해봐라 했을 때 어떤 작가는 아까 황순현의 나무들 비탈에서를 꼽았고 어떤 이는 그 유명한 최인은의 광장을 꼽았거든요. 누군가 이 남과 북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전쟁을 아우르는 대작이라는 이렇게 말을, 그때 제가 이제 그 문학지를 읽었을 때 남과 북 하니까 저는 그 엘리자베스 그건의 게스켈이 쓴 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소설이 딱 생각났는데 우리나라 소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전쟁 소설이, 전쟁 문학이 많이 있죠. 레마르크, 해밍웨이, 조지 클레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전쟁이나 그 혁명의 규모가, 그 사람이 쓰는 전쟁의 규모는 어쩌면 한국 전쟁보다 크죠. 스케일은 커서 시공간적 무대인 전쟁, 혁명의 전체를 하지만 전체로 조망하지 않고 외국 작가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전쟁 같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개인의 사건에 국한돼서 썼어요. 거의 전체적인 외국 전쟁이 공통적인 것은 어떤 개인의 사랑, 개인의 뭐 일탈, 개인의 어떤 썼는데 이 홍성원의 남과 북은 좀 한국 전체를 조망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전쟁의 의와 전쟁을 치른 한국인의 특징을, 성격을 확실한 톤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왜 이 책이, 물론 장편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제
책이 안 팔리게 또 이게 부시대적 얘기를 해서 신세대 안 맞아서 그런지 어쩌면 김성훈의 소설이 연전에 그 품절 상태에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우리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제가 새삼스럽게 이번 준비하면서 좀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듯 전쟁 문학의 역사는 유구하죠. 많습니다. 서구 문학의 그 시원인 우리가 제일 오래된 그 일리아스가 그리고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을 그린 대서사시잖아요. 중국에도 그 유명한 삼국지가 있죠. 러시아에는 톨스토이에 쓴 전쟁과 평화도 있습니다. 일본도 그 대망으로 알려진 도쿠가 이에야스가 쓴 대만도 있죠. 그건 일본의 어떤 국민 소설의 반열에 올라왔던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동학혁명도 있고 또 송기숙 녹두장군도 있고 베트남 전쟁을 쓴 안정효 선생님의 하얀 전쟁도 있고 또 그 유명한 김훈 선생님이 쓴 임진왜란을 쓴 카레 노래도 이렇게 전쟁 문학의 어떤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을 쓴 그 미국 작가 오브라이언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지옥이다. 하지만 그 말은 전쟁을 절반도 설명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미궁이자 공포이자 모험이자 용기이자 발견이자 신성함이자 연민이자 절망이자 갈망이자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그 책에. 전쟁은 지옥 이상 그 안에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 모든 측면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 오브라이언의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은 곧 삶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그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배경으로 한 전쟁과 평화에서 주인공 한 명이 안드레이 공작이 전쟁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살인이요, 전쟁의 수단은 스파이 행위, 배반과 그 장려, 주민의 황폐, 식량을 얻기 위한 군의 약탈, 강도, 군사상의 계략으로 불리는 속임수와 거짓말이며 군인계급의 기풍이란 자유의 결핍, 즉 규율, 무지, 무의, 잔인, 방탕, 음주라라고 전쟁과 평화에서 이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과 평화 앞부분에서 그런 착한 아내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의 실증을 느껴 하루빨리 전쟁에 나가자고 그냥 이렇게 안달을 하죠. 안달한 바가 있었으면 책 서두에는 참전 초기에 그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의 분위기를 띠면서 실제 전투에 참가해 그 물결치는 환희와 감정, 크나큰 희열을 맛보기도 한다고 씁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살인을 쭉 했던 것은 뭐냐면 전쟁 뒤에 입은 부상, 그 부상이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자기의 운명이 결국은 긍정적이 될 수 없고 부정적으로 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게 이 전쟁과 평화에서는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낭만적일 때 뭐 내가 나가서 총 쏴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집에 있으면 무료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다치고 내가 일단 상위 군사가 됐고 그런 그 후유증으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쓴 남옥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분명 미친 것들이 장하는 미친 것 중에서 으뜸가는 미친 것이다라고 전쟁 중 폭격으로 두어발을 잃은 남옥의 주인공 누굽니까? 이경이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전쟁은 분명 광기와 탐욕의 소상이자 낭비와 허무의 극치죠. 그럼에도 우리가 전쟁 문학을 쓰고 또 있는 가장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작가가 했던 그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 중에 또 이 말이 나옵니다. 좀 터무니없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만큼 당신이 살아있을 때도 없다. 당신은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다. 이제 마치 처음인 당신은 당신 자신과 세상 속에서 으뜸인 것, 잃어버릴지 모를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옥이자 죽음인 전쟁은 또한 사랑과 삶의 어떤 거울 같은 그 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6.25 전쟁 70주년에 새삼 어떤 전쟁 문학의 역사를 다듬고 그 빈자리, 어떤 우리가 잊고 사는 거, 잊어버리는 거, 문학에 대한 아쉬움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지 아닌가 모릅니다. 두 번째, 요까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건데, 두 번째로 이제
역설적으로 그 전쟁의 애증 여기 썼죠. 두 번째 주제에 쓴 것 같은데 여기 전쟁과 애증 혹은 욕망에서 사시라고 이거를 좀 이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쭉 써놨었는데 내가 나만 혼자 말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몇 사람 좀 적어봤습니다. 그 6.25 첫 번째 6.25 그 한국 전쟁의 비극적 상징 전쟁의 신이 누굽니까? 아레스의 가족들은 벌화와 공포와 사륙 등에 의해 규정되고 신격화되었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경배하기를 거부한 숱한 이교도 어족들을 상해보입니다. 그 중에서 나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반전 메시지는 니체의 어록, 너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거기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야행에 거친 에네르기에 깊이 맺혀있는 비개인의 증오, 공명정대한 살인의 냉혈, 적을 섬멸하려는 공동의 조직적 격정, 그 무거운 지진이라도 비길 만한 혼의 진동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과거의 인류 사회는 전쟁사가 있어 왔죠. 이것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품위가 여전히 존중되지 아니하는 한 앞으로도 존속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면 전쟁은 비참한 평화보다 더 낫다는 어력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전쟁은 비참한 평안보다 더 낫다.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정의로운 전쟁보다 정의롭지 못한 평화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야말로 철저하리만큼 인간성을 미련하는 파멸의 과학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즉 6.25는 우리 오늘날 한국인에게 어쩌면 정신적 외상의 원체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드리고 전나는 트라우마틱한 기억이 바로 아픔이며 슬픔을 뜻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기록해온 숱한 수사적 집정물이 바로 우리 앞에 놓였음을 볼 때 어떤 전쟁, 한국 전쟁은 한국 소설의 가장 끈질긴 주제 목록임은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인 상상력에서 어쩌면 그 난치의 열병아리로서 6.25로 한국 전쟁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대로 초점이 모아지는 모든 문학 행위는 오늘날 우리 분단 상황에서 누구나 부단히 요청되는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의 텍스트로 삼고 있는 남과 북은 아까 말한 대로 200자 원고지에 거의 1만 매에 이르는 방대한 어떤 대하 소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필체가 돋보이죠. 이 남과 북은 1부에는 가장 긴 여름, 2부는 동의할 수 없는 죽음들, 3부는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 평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등장인물도 33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뚜렷이 부각된 특별한 주역이 없이 각 인물마다 고유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르자면 남과 북의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성격의 배역으로 이루어진 복수화된 주인공들입니다. 이 점은 60년대를 대표하는 그 작가 최윤의 경우와 유별나게 구별됩니다. 아까 최윤의 광장이나 회색인 보면 이명준이 나오고 독구준이 나오죠. 같은 것은 개인을 부각하죠. 결국 이명준은 어쩌습니까? 남한도 북한도 갈 수 없어서 페네탄에 가다가 이제 결국은 제3국의 어떤 이상 나라를 가다가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개인의 섬세한 내면의 측면에 어떤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는데 반면에 홍성원의 이 남과 북은 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건의 큰 줄기를 동참하고 있는 개개인의 외향적인 행동들이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이성적인 광기의 상황 속에서도 세세하게 얽힌 욕망의 끈으로 어쩌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를테면 문제적인 개개인들이 34명에 얽히고 설키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더불어 변해진 삶의 풍경이 꼭 낯설어 보입니다. 거적이 덜핀 행렬병자의 시체들, 행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전쟁 고아들, 외국 병사에게 서투른 영어바디를 짓거리는 양공주들, 역전 근처의 인테리 지게꾼, 그리고 전쟁의 욕망들을 다양한 형태로 변주시키고 맙니다. 분출되는 욕망만이 무의미한 삶의 조건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욕망 위의 모든 행위는 그들에게 이런 경우 극히 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그 뜨거운 욕망에서 확인할 뿐이다. 어쩌면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이 지루한 전쟁 속에서 근거를 잃고 있는 단실도 모른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전쟁은 그에게 무서운 파괴만을 보여주고 있다. 도체 황폐한 폐허와 찢어진 육체와 절망한 영혼들 뿐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어떤 것으로 격려하거나 변호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기묘하게도 아이러니컬하게 상황이 계속 남과 북에는 또 나옵니다. 내연의 관계인 신동열과 민간욱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욕망만을 서로 교환하고 이 책에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인간이 아닌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아닌 짐승이기를 강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그런대로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설정된 인물이 설경민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사학자 설교인의 아들인데 통역관으로 활동을 해서 인텔리 창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리에 한쪽 장애가 있었어요. 분이 뜻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소설에서 이것을 자기를 스스로 세웅지마라고 자주 하거든요.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망적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전시에 만난 유부녀 강윤정과 찰나적인 애욕 관계를 갖습니다. 또 어린 처녀 최선화를 덕탈하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이 책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겁내지 마시오. 당신 몸을 내가 사지. 물러나요. 비싼 곳에 팔겠어요. 당신은 아직 어려. 좀 더 키워서 내가 사겠어. 전 벌써 다 컸어요. 이젠 제 몸에 절망밖에 클 것이 없어요. 경민은 여진의 뜨거운 입술에서 볼을 타고 흘러내린 여진의 짭짤한 눈물을 의식한다. 그는 잠시 입맞춤을 중단하고 여인의 머리끈을 잡아 얼굴을 발랑 들어젖힌다. 최선아였지. 당신 분명히 최선아라는 이름이었지. 여인의 작고 창백한 얼굴에서 갑자기 텟소리와 함께 침 몇 방울이 날아온다. 경민은 그래도 알아듣지 않고 그 여자의 속옷을 거칠게 찢는다. 어쩜 전쟁 속에서 이렇게 애욕적인 상황을 계속 연출한다는 것이 참 어쩌면 인간의 짐승의 가교 전쟁이 어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짐승이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작가는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복을 눈앞에 두고 영등포의 한 빈집에서 불시에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정사는 공포와 당혹의 와중에서 미친 욕망을 황황히 연소시킵니다. 그 후 최선아는 설경민의 아이를 잉태하지만 외국 병사에게 또 최선아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뒤로 종적을 감춥니다. 기지촌에서 결국 양공주로 전락합니다. 전락한 최선아는 설경민의 아들 진철을 키우면서도 병전들이 던져주는 5달러의 대가로 어떤 지옥의 문턱을 넘나들듯이 구원받지 못할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경민은 이 최선아를 잊지 못해 굉장히 찾아 나서고 헤매고 다닙니다. 천신만고의 수성을 찾았으나 그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를 말해보시오. 무슨 이유로 나와 같이 떠날 수가 없는 거요?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자는 거죠? 우리 집이요. 제가 왜 선생님 댁에 가야 됩니까? 당신은 바로 내 아내이고 진철의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언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제가 언제 선생님 아내가 되죠라고 일가를 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도중에 설경민은 최선아의 집착을 외국 병사에 의해서 총상을 당합니다. 아까 말했죠. 한 다리가 처음에 이상해서 던져놓을까 그랬는데 마저 한 다리마저 상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그것을 본 최선아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온전한 불구자가 된 설경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의 억압으로부터 정신을 구하기 위해 신문사회를 몰두합니다. 흉측한 불구에도 주위의 시선이 양쪽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굴복되거나 위축되지 않으면서 그의 행동의 근처에는 자기 파멸을 예방하기 위한 치욕을 노출함으로써 그것을 감수하고 성찰하고 극복하는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는 자는 스스로 파멸되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간적인 욕망을 소유하고 있는 설경민에게서 비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극을 철저히 사랑하는 어쩌면 이체적인 운명을 어렵지 않게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참 안타까운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들었는데 오영탁. 오영탁은 전형적인 무고를 갖춘 무뚝뚝한 직업 장교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군인같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장교 같은 적입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으로 하여금 전투 중에 자신의 그 살 속에 박힌 수류탄을 파편을 직접 그냥 생으로 찢어가지고 제거하라고 명령을, 백정 출신이 칼을 다루지 않으니까 내 거 찢어서 파편을 빼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사로운 어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전쟁 이겼다고 어느 전투 잘했다고 해서 무공이나 상을 받지도 않습니다. 무운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군무, 군대의 행동과 독전, 싸움을 계속 독려하는 게 모든 정열을 바친 그야말로 군인입니다. 그에게는 가정도 안중이 없을 만큼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무용으로 단련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그의 아내 강윤정은 무산에 얼마나 굉장히 예쁘다고 소설에 표현이 됩니다. 무산의 탐욕의 표정이 됐습니다. 그녀의 몸을 탐내는 사내가 많은 만큼 좋아하는 그대 또 여자도 또 남성 폭력을 또 즐깁니다. 화려합니다. 아까 그 설경민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녀는 처세에 밝은 변호사 서태호의 어떤 정부가 되기도 하고, 또 사내들 간에 자신의 소유권이 돈으로 흥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한때 남편을 부하였던 최환식에게도 또 몸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한 마리의 지저분한 암캐에 불과하다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육체의 욕망으로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으로 나옵니다.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은 어느 틈에 눈을 감고 사내의 난폭한 손길에 다섯 곳이 전신을 맡긴다. 전율이 흐른다. 어떤 사내가 상대가 되었건 이 황홀한 감미로운 만큼 그녀에게 항상 새로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탁월한 노부라고 생각한다. 이 황홀감을 절제할 수 없는 한 그녀는 앞으로도 무수한 사내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이 오용탁은 아내를 의심하면서도 사실 잘 묵인을 합니다. 아내를 무릎 꿇게 하고 무자비하게 위협과 추궁으로 부정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그런 부인을 갖다가 잡들이 속된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투의 악몽으로부터 헤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군인답게. 그러나 뜻밖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군사우천 편지가 자기한테 도착을 합니다. 그 전쟁하고 있는 영면에 도착합니다. 결국 아내를 속으로 엄청 사랑했는데 오영탁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더러운 놈, 자기 부하인 최한식과 동침을 했다는 걸 알고 미안하고 잘 가시오라고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그녀를 죽입니다. 직업윤리에 충실하는 오영탁과 육체적인 쾌남을 탐닉하는 강윤정 사이에 발생한 이 욕망의 다툼은 이렇게 결국 불행하게 종결되고 맙니다. 그 본면에 사로잡힌 오영탁은 실종됩니다. 헌병대 장교 최환식은 자신의 정부 강윤정의 살해 용의자로 오영탁을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는 순간 박노익 상사는 오영탁의 목소리에 최한식을 은밀하게 또 살해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또 신학열과 신동열이 나오는데 이런 복잡한 집안의 어떤 배다른 형제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열렬히 호응하는 인물로 등장한 신학열은 민간옥과 혼인하지만 삼각관계에 빠져있는 신동열은 형수인 민간옥을 데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라해버립니다. 전쟁이 나고 서울이 함락되자 형제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은 정치보육에 근무하면서 권력자의 위치에서 인민군 야전병원 의사로서 강제로 배속된 동생을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는 형의 맹렬한 증오를 느끼며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서울에 내가 형수를 내 여자로 데려왔으니까 아마 어떤 그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잘해주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추측을 합니다. 이 실학년의 욕망의 뿌리에는 아우에 대한 애정이 착잡하게 어떤 교차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좀 장황하게 이 둘의 어떤 나중에 그렇습니다. 형이 어떤 증오였지만 나중에 뭉클할 정도로 어떤 동생이 애정으로 바뀝니다. 그 후에 신학열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 포로가 됩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포로 수용소 캠프에는 인민회장을 부르짖던 피 끄는 혁명전사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거기에 보면 그런 이데올로지스트로서 자기는 북한을 계속 찬양을 하고 추종하고 사상 논쟁으로 이데올로지스트가 그거잖아요. 어떤 공론과 무엇을 이렇게 공론을 계속하는 그런 사상가인데, 그래 혼자 계속 그러면서 주먹을거립니다. 네가 나를 아무리 설득시켜도 내 눈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를 절대로 어떤 사상에서 나를 설복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면회 온
어떤 그 민간옥이 또 이렇게 어떤 시동생과 그 형수라는 금기된 관계에서 전쟁 중에 갑자기 결합된 한 쌍의 남녀라는 점에서 그들의 내면의식에는 강력한, 그렇잖아요. 시동생 입장에서는 형수 둘 다 어떤 굉장히 죄의식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도 결국은 설경민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맙니다. 신동열은 교통사고 큰 부상을 당하고 두 다리를 절단하고 화상으로 시력까지 상실합니다. 딸의 이름을 은경이라고 지어주고 나서 신동열은 민간옥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민간옥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거리를 헤맵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전쟁의 주인 인물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그런 전쟁이 끼치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게 전쟁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전,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봉건적 주종 관계였던 그 우대인 집안의 박보수 집안의 어쩌면은 그런 그 양방 어떻게 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또 그런 내용도 부친과 영역이 이 책에는 또 나옵니다. 또 큰 줄거리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명문의 지주이며 명망 높은 선비였던 우동주는 인민재판에 회부된 끝내 병사합니다. 화가인 차남 우효석도 부르주아즈 반동으로 채용되고 대학 강사 장남 우효중은 전에 폐인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설에 가장 문제적인 인물로 박한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은 그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 우리 보면 그 TV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신분 변화를 일으키고 어쩌면 운명을 바꿀 전후의 기회가 나옵니다. 불황무식하면서도 계산적이고 그 상황이 민첩한 그는 그 전시의 와중에 엄청난 재력가도 성장을 합니다. 즉 신흥졸부가 됩니다. 전형적인 인물이죠. 신흥졸부. 축제의 욕망 못지않게 그를 사로잡은 건 신분상승의 욕망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몰락한 위기에 동착한 전쟁 중에 우씨 가문, 아까 말했죠. 대단한 집안이었다고. 또 상전의 딸인 인텔리 여성 우효전을 현실적으로 도우면서 그에게 집요하게 구애를 하게 됩니다. 또 상전의 딸인 아까 말한 그래서 이제 우효전이 계속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물론 내가 종의 아들이지만 주인집에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테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라고 하지만 사랑은 한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으로 환심을 사죠. 또한 가끔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입맞춤도 하고 애정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는 상대를 잘못 선택하려는 무지에 크게 당황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실패를 거듭한 그는 아씨의 마음을 제 것으로 갖고 싶은다라고 하소연도 합니다. 박한익의 집요한 구애는 그녀로 하여금 왜 전쟁이 우리 집만 망하게 했느냐는 고통과 수치심에 절망해서 하인배에 불과한 박한익과 그 여기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치밀한 타산으로 치부와 신분 상승의 욕망을 동시에 충족한 박한익과 달리 그녀에게도 욕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쓰러져가는 학교 재단을 인수한 것도 어떻게 보면 효진의 집요한 야심입니다. 어쩌면 한익을 남편으로 맞이한 효진은 이제부터 우씨가 아닌 박씨감을 1인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치욕적인 결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식조차도 교양에서 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서울에서 올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어쩌면 전쟁이 가져온 난해한 변화, 우효진은 결혼을 앞두고 독백으로 말합니다. 참 이놈의 전쟁이 어쩌면은 빈부와 반상의 복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이 가져온 난해한 변화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나옵니다. 우효진의 선미있는 의식과 박한익의 신분상세 사이에 발생한 욕망의 다툼은 늘 박한익의 어떤 열등감이 상식방의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귀속되고 맙니다. 이 남과 북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까 말한 욕망입니다. 욕망. 대체로 그 고대 고전에서 그리스에서는 욕망이라는 것은 참다운 지혜나 이성으로부터 격리된 육체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영혼의 행동화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는 일의 말로 동생할 것 없이 도덕적 정신을 인격을 드높이는 어떤 경지에
오르는 가치로 굉장히 중요시했죠. 어쩌면은 그래서 무욕이니 서양에서 금욕이라는 용어가 바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 에너지죠.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발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억압된 욕망을 잠재의식을 컴플렉스라는 모형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현대 심리학에서 규정하는 욕망은 되게 다음과 같더라고요. 선천적으로 규정된 바를 소질이라고 하고, 소질을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경향이라고 하고, 경향이 충족되지 못한 것을 요구라고 하고, 요구가 의식에 반영된 것을 욕망이라고, 이렇게 프로이트의 그 창작 이론에 수용됐었던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는 느네라즈라는 사람은 어떤 비평 이론으로 나중에 수용했는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욕망 이론 중에 하나를 가설로 제기된 책이 바로 유명한 낭만의 허위와 소설적인 진실이라는 책인데, 여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더라고요. 주체와 대상을 단순하고 고전선으로 표시되는 자발적 욕망과 자발적으로가 아닌 중재자에 의해서 경험되는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 설경민과 오영탁 등 그의 표정에는 정렬이 함축되어 있으며, 진정한 욕망을 요임시킨 강윤정과 박한익의 등의 표정에는 어떤 허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체계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해도 욕망의 삼각형이 도처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경우는 욕망은 다른 사람의 대상을 통해 확인하죠. 예컨대 세레반테스 돈키호테가 아마디스를 모방했고, 줄리앙 소렐이 누굽니까? 적과 극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이 나폴레옹을 모방한 것처럼 어쩌면 그 남과 북에 나온 신앙열은 영웅적 혁명 전사라는 모델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박한익은 자신의 신분 상승욕을 이렇게 충족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우효진이라는 중재자에서 빌려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고통이 심해질수록 결국은 사람이 무서운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 태도도 결국 허영일 뿐인데, 그래서 맹목적인 이념에 순치된 자들에게서 죽음까지 극복하는 뛰어난 용기 위에 죽음의 공포까지 잊을 정도로 어떤 창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스탕달이 아까 말한 적과 극에 등장하는 귀족 소녀 마틸드 드 라몰 기억하십니까? 줄리앙 소렐의 욕망에 이끌리면서 자기의 모델을 자기 가문에 삼았던 것처럼, 우효진 역시 자기 가문의 중재자로 삼으면서 어떤 선민의식 혹은 기득권 방어 본능이라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자살한 선산으로 가리하자 이를 말리는 한익에게 외치는 말이 굉장히 외치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겼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은 우리 집안을 철저하게 패배시켰어요. 그러나 어떤 승리로도 남지 않아요. 당신이 애써서 얻어놓은 승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패배를 맛볼 거예요. 모든 승리와 패배는 당대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욕망의 궁극적 의미는 죽음이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언을 했더라고요. 물론 소설의 궁극적 의미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죽음을 통해서 혹은 다른 형태의 욕망은 파탄을 통해서 패배 속에서 승리를 합니다. 남과 북에서 등장하는 난폭한 인물들도 난폭한 시대의 비극적 파멸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멸의 궁극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역설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은 잊혀질 것이다. 사자, 죽은 사람이죠. 또 상인용사와 전쟁 미망인들은 잊혀질 것이다. 도시는 재건될 것이며 슬픔은 치유되고 고통은 흉터 뒤에 세월과 더불어 순식간에 숨어버릴 것이다. 모든 것이 유효한 시간의 흐름 속에 한갓 고통스러운 과거지사로 남을 것이다. 어쩌면 어느 쪽도 승리가 없는 전쟁, 영웅도 승자도 존재하던 6.25의 추악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죽어간 사람들, 그가 가는 형태를 서로가 서로를 단죄하며 유지해온 어떤 이념의 재무장, 그것들을 우리는 거대한 카인의 컴플렉스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이 책은 이 소설사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남과 북에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휴머니스트의 반전 메시지 같은 것이 많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트로이 목마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어떤 자성이 앞으로 부단해야 될 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은 홍성원의 어떤 남과 북은 어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분단 시대의 현재성을 충분히 획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소설자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60년대 대부분 작가들이 소설을 썼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전후, 전쟁 이후의 어떤 그런 삶, 그런 것들을 그런 상막한 내면을 부활시켰다 할 수 있는데, 80년대에는 김원일이라든가 조정래 선생님 같은 분들은 어떤 그런 전쟁의 그 상황 함께 어떤 집단적인 특징을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근데 이 70년대 홍성훈이 쓴 남과 북은 그야말로 워타임, 전시 상태에서 현실에 놓여있는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을 제시함으로써 분단 소설사에서 중간적 가교를 결코 허술하게 해갈 수 없는 어떤 튼튼한 우리 소설사의, 우리 문학사의 어떤 다리를 놔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갑니다. 인간, 이념이라는 주체의 발견이 갖는 의미는, 그런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미의 단순한 것을 넘어서 한국전쟁에 아까 말한 대로 이념의 대리전쟁이었다는 치욕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이념의 대립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희미해진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전쟁까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어떤 6.25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비극적 체험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이념의 대립성을 인간의 차원으로서 승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떤 진정한 민족적 화의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책이 남과 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읽고 있었던 이 책을 시의적절, 좀 스스로 좀 칭찬하자면 시의적절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쉬운 것은 어떤 한국전쟁의 어떤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다가갔었으면 하는 건 아쉬운 거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남과 북을 통해서 이 주제를 잘 정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평론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올랐던 어떤 애증, 어떤 욕망의 서사시라는 챕터를 2주 전에 강의를 했었으면 이 주제를 못했을 텐데 같이 꺼내들게 되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론이라는 것이 가끔 이렇게 철학적인 것을 끄집어 와야 되고 문학적 이론을 끄집어 와야 돼서 단 한 줄을 넣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한 줄에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때 저게 뭔지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 사실 오늘날 3분의 1은 이상 줄였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면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끊기는 맛이 있었지만, 하지만 좀 나중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극강의 인문학자들이 오셔서 얘기가 편한데,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계속 한 줄로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데 다 뺐어요. 그냥 다음부터 안 오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70년대 이 책이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한 70년대 시대적 제약이 바로 이 소설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책을 썼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어쩌면은 그 남과 북의 천외한 분단, 이게 대립이 강화되어서 좀 메커니즘 사상이나 주체 사상도 하는 그런 국어국자 노선으로 무장을 했었는데, 어쩌면은 그런 것들이 좀 강한 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대에 오늘은 60년, 70년 소설 썼을 때와 별반 다른 게 없죠. 오히려 좀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 그 책에 있는 단톡에
박원순 시장의 주공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럼 인문학이라는 것은 누구를 폄하하고 그래가지고 그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으면 단톡에도 제 개인적인 주장을 굉장히 올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절제를 합니다. 아까 말한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문학이건 뭐 오늘 당장 뭐 2시에 결국은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곤혹스럽게 만들어가 하루만 밀어달라고 계속 장애단체에서 저렇게 유가족들은 요구를 했는데 하루만 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갈등으로 남아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간격을 김학태형이 단톡에 올렸던 말 있죠. 결국 인문학은 간격을 줄여가는 말이다. 참 굉장히 참 좋은 산문가답게 내가 그랬어요. 산문하지 말고 철학자가 되라고 했더니 낮술 먹어서 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데 버겁겠지만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이 책은 거의 구할 수 없지만 문학과 지성사 책은 한번 볼 수 있고 또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도서관에도 있어요. 없던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 또 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싶은 얘기나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잠깐 한 5분 정도. 아까 팀장님이 오래된 책 여기다 넣으면 여기서 부어서 꺼내면 세척된다고 했는데 그 제가 7권짜리 샀거든요. 근데 너무 색깔이 거시기해요. 여기다 넣으면 세척돼요. 내용까지 여기 드디어 고창 분전에서 저한테 큰 걸 해줬잖아요. 제가 이 공문을 코팅해서 집안에 대대로 놔둔다고 했죠. 지혜씨, 성수 팀장님. 군에서 이거 지원해 준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뭐 받아봤어.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